돌아보면 참으로 험난한 날들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현금 부자셨던 시아버지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면서 시작이 되었죠. 이에 시댁의 기둥이 되기로 자처한 저는 시어머니의 식당에 저의 한평생을 바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0년 뒤 월 매출 2억을 찍는 식당으로 만들어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식당 다 너 가지라고. 그 소식을 들은 불청객이 다 된 밥에 수저를 얹어놓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어머님의 큰아들이랍시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자기가 식당을 물려받겠다며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그날 그 행패를 제압한 건 시어머님께서 꺼내든 서류 한 장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서류에 적혀있는 거액의 빚도 너 다 가지라고 말이죠. 과연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아버님 전 재산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이었으며 어머님께서는 왜 하필 어마어마한 빚을 저에게 물려주셨던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담은 저의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랑으로부터 청혼을 받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던 바로 그 무렵, 사실 저는 남모를 고민거리 하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양가의 경제적 격차였어요. 당시 저는 모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능력을 꽤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혼 자금을 모아두기는커녕 변변한 적금 통장 하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게으르게 살아왔다거나 월급을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죠. 저희 친정은 원래부터 가난한 가정이었고 형제자매도 많은 편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셔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분이셨기에 집안의 생계는 전적으로 친정아버지 혼자서 짊어지셨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기둥인 친정아버지께서 긴 시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시시각각 궁지로 내몰리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무렵에는 그야말로 내일 밥 지어 먹을 쌀 걱정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단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집안의 큰딸인 제가 마침 모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친정을 짊어지는 가장이 되어 아버지의 투병 생활 동안 쌓인 병원 빚을 모두 갚아내었고, 동생들 대학교 입학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시켜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생활은 늘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마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비 시댁은 꽤나 알부자 집안이었어요. 저희 신랑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예비 시아버지께서 목 좋은 자리에 주유소를 여럿 운영하시며 현금 재산을 참 많이도 쌓아두셨거든요. 더욱이 예비 아주버님 내외 또한 제법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이 명성 높은 종갓집이었어요. 이처럼 양가의 경제적 차이가 워낙에 극심했으니 저로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행여 경제적 격차로 인해 결혼을 반대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설령 결혼에 꼴이 난다고 쳐도 한평생 두고두고 밉둥이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꽤나 컸어요. 그런 와중에 예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 밝았습니다. 당시 저는 온종일 어찌나 긴장을 많이 했던지 미처 작은 선물 하나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로 그저 빈손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지 뭐예요. 가뜩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저로서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돌아온 건 눈칫밥이 아닌 포근함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하루 종일 긴장을 많이 하는 바람에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하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걱정도 참. 이렇게 크고 감사한 선물이 우리 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새아가가 얼마나 반짝이는 보석 같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 아들 녀석 얘기를 듣자 하니 우리 집안에는 아주 과분한 며느리감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겠고, 가장 노릇을 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도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새아가를 진심으로 환영한단다. 그날 참 감사하게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는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셨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멋진 인생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덕분이었어요. 원래 결혼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살라고 있는 것이란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비록 돈은 많을지언정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없잖니. 반면에 우리 새아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을 뿐더러 심지어 그 와중에 가족까지 멋지게 건사해낸 경험까지 있고, 우리 새아가에게 부족한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아들이랑 시부모들이 채워줄 테니까 만약 우리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그때 새아가가 그동안 쌓은 경험으로 우리 식구들을 든든하게 잘 지켜주려무나. 이 시애미가 우리 새아가한테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뿐이야.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목조목 모두가 다 옳은 말씀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결혼, 그리고 부부 생활의 참된 의미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가면서 한데 어우러져 지내는 것일 테니까요. 예비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사하신 감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와 신랑은 별도의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약속한 상태였어요. 저희 두 사람이 다니는 직장과 시댁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시부모님께서 워낙에 훌륭한 분들이셨으니 제가 먼저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지내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넌지시 이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양가 상견례를 우리 집에서 하면 어떻겠니? 상견례를 어머님 댁에서 하자고요? 괜히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너희 결혼하면 우리 집에 신혼방을 차릴 예정이잖니. 우리 새아가가 앞으로 어떤 집에서 지내게 되는지 직접 구경을 시켜드리면 사부인께서도 훨씬 안심이 되실 게야. 겸사겸사 내가 직접 식사도 대접해드리면 참 뜻깊은 일이 될 것도 같고. 그럼요, 어머님. 저희 식구들에게 집 구경만 시켜주시고 식사는 근처 식당에서 따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식구들이 많은 편이라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건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사부인께 한번 여쭤봐줘. 이래봬도 내가 종갓집 맏딸 출신이라서 음식 솜씨에 꽤 자신이 있거든. 사부인께서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게야. 그렇게 양가의 상견례는 식당이 아니라 시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식구들에게 집안 곳곳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고생만 시켰던 딸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다면서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식구들을 위해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진수성찬을 직접 장만해 대접해 주셨습니다. 종갓집 따님 출신답게 음식 솜씨가 어찌나 뛰어나던지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마저도 이 정도면 식당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였죠. 아무튼 그날의 일이 감동적이었던 건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넌지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주 멋지고 훌륭한 분들이더라. 곁에서 본받으면서 잘 보필해 드리거라. 그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씀처럼 시부모님을 한평생 곁에서 잘 본받으면서 잘 보필해 드리며 살겠노라고 말이죠. 이후 저와 신랑은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람 일은 원래가 마냥 좋을 수만 없는 법이라고 하더니만 저에게도 오래지 않아 결혼 생활에 첫 난관이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난관은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법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주버님이 회사 사장이었고 형님이 부사장이었죠. 문제는 빈말로도 절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우선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치가 심해도 너무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골프장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한 판에 몇백만 원씩이나 오가는 내기 골프를 수시로 치지를 않나. 툭하면 명품을 사다가 한두 번 쓰고서는 질렸다면서 옷장에 처박아 두지를 않나. 저로서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투성이었어요. 사장과 부사장이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로 놀러만 다니는데 저 회사가 대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건지. 하물며 두 사람은 회사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월급 사장, 월급 부사장일 뿐인데 대체 어디서 저 큰돈이 나서 사방에 어마어마한 사치를 부리며 돌아다니는 건지 저로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물며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는 인격적으로도 개차반이 그런 개차반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설을 퍼붓기를 일삼았다가 모욕죄와 갑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같은 집안 식구인 저에게마저 인성 쓰레기 짓을 해댔거든요. 당시 저를 주로 못살게 군 건 형님이었어요. 마치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재미삼아 시댁에 찾아오는 것 같았죠. 동서는 결혼할 때 뭐 해왔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생각해보니까 동서 결혼할 때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시댁에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시부모님께서 저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니까 따로 뭘 준비할 생각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덮고 잘 이부자리랑 시부모님 이부자리만 검소하게 해왔어요. 그랬구나. 하긴 시부모님도 오죽했으면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다고 하셨겠어. 상황이 거지 등골 빼먹는 꼴이 되게 생겼으니까 차마 그럴 순 없어서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하셨겠지. 뭐라고요? 거지 등골이요? 왜? 내가 어디 틀린 말이라도 했어? 그리고 동서, 지금 감히 누구한테 눈을 똑바로 뜨는 거야? 워낙 없이 살아서 예의범절이라는 것도 제대로 못 배운 모양이지? 거기까지만 해도 듣는 제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이었을 텐데. 형님, 아니 그 물지각한 여편에는 거기서 그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저희 친정어머니를 조롱하기 일쑤였거든요. 물론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죠. 일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회사 직원분들한테 폭언과 폭설을 일삼다가 고소당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왜 다 지난 일을 굳이 꺼내서 트집을 잡느냐고 트집을.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왜 자꾸 저를 무시하는 거죠? 몹쓸 짓을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손윗사람이랍시고 이게 대체 무슨 추태냐고요. 그런 다툼이 반복될 때마다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자기 안사람의 잘못을 꾸짖지는 못할 망정 아주 한술 더 뜨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형이랍시고 제 남편을 조용히 불러다가 재수씨 관리 잘하라면서 군기를 잡아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뺨까지 때렸고요.
하지만 그러한 다툼의 나날들을 일거에 끝내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은 역시나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 편이었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만행을 참다 도저히 안 되겠던지 두 사람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서는 이렇게 호통을 쳤거든요. 보아하니 둘째네 얼굴 마주칠 때마다 애 무시하고 군기를 잡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너희는 그럴 자격 없어. 손윗사람이랍시고 둘째네 인생에 정 간섭을 하고 싶거들랑 니들 인생이나 똑바르게 살고 나서부터 그렇게 행동하거라. 그런 시어머니의 호랑이 같은 호통 한마디에 아주버님과 형님 두 사람이 일순간에 깨갱하듯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저희 부부의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정도로 기가 아주 팍 꺾여 버렸고요. 저는 그 일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토록 제잘난 맛에 살던 인간들이 시어머니의 호통 한 번에 찌그러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슬쩍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어머님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실은 그 녀석들이 너희 시아버지의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우연히 알게 되었던 모양이야. 그걸 알게 되던 바로 그날부터 행여라도 내 눈밖에 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해대기 시작했고, 너희 시아버지가 혹시라도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유산 전부를 나한테 주겠다는 유서를 미리 작성해뒀거든. 그럼 결국엔 유산 때문에 어머님을 무서워하는 거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야. 아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잘못 키웠어. 물론 그건 어머님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자식 문제라고들 하잖아요. 더군다나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아주 좋은 인품으로 잘 키워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이를테면 군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개차반 돌연변이와도 같은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속으로 시부모님의 곁을 더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지금이야 어머님을 무서워하면서 설설 기며 살고는 있지만 언제 천년도 끊어먹을 악독한 작자들로 돌변해서 돈 내놓으라며 시부모님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던 덕분일까요? 저를 향한 시부모님의 사랑과 총애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다 보니 집 밖에서 일까지도 술술 풀리더라고요. 저희 회사 역사상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승진의 기쁨도 잠시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마추어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고 계셨을 정도로 평소 아주 건강한 편이셨던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쓰러지시더니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후로 이어지는 상황이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던 도중 저희 남편이 아주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여보, 잠깐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현금을 보관해 두시던 주거래 통장들인데 계좌에 잔고가 단 한 푼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잔고가 없다고? 어디 한번 봐봐. 진짜네? 잔고가 0원이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잖아.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현금 거래가 아주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이는 시아버님께서 주유소를 여럿 운영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시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아버님 시절의 주유소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들여올 때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반대로 기름을 팔 때에도 현금으로 계산을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요즘처럼 신용카드 거래라든지 계좌이체 거래가 흔한 시절도 아니었었고요. 게다가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남다른 해안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른 세대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과 땅을 무작정 사들여서 값을 천정부지로 높여놓으면 그로 인해 나중에 자식 세대들이 고생을 겪기 마련이라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쌓은 재산으로 집을 사들인다거나 땅을 사들이지 않으셨죠. 그러는 대신에 통장에 차곡차곡 현금을 모아두셨을 뿐이었죠. 즉 저희 시아버님의 주거래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은 사실상 아버님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전재산이 통째로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정말이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남편으로서는 아버지께서 임종하시던 무렵에 혹시라도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범죄 피해를 입으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비단 저희 남편 혼자만의 걱정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뭐라고? 너희 시아버지 주거래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네, 어머님. 통장에 찍힌 마지막 기록을 보면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혹시 근래 들어 아버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전 재산을 현금으로 급하게 인출해 가셨을 정도면 분명 사소한 일은 아닐 텐데요. 글쎄다. 그럴 만한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주유소 다 정리하고 은퇴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인데. 게다가 은퇴한 이후로는 운동이랑 바둑만 두면서 조용히 지내던 양반이 전 재산을 가져다가 쓸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 제가 생각해보아도 어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그동안 지켜보았던 아버님께서는 운동과 바둑을 즐기며 노후를 조용조용 보내던 분이셨거든요. 갑자기 어디 투자를 하기 위해 전 재산을 인출해서 썼다거나 혹은 몰래 노름빚을 지셔서 그 돈을 갚기 위해 통장을 탈탈 털었다거나 절대로 그러실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아버님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모두 합치면 단순한 노름빚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액수가 너무나도 컸고요. 하물며 어디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셨다면 투자 증서 같은 것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에게는 사라져버린 전 재산에 대해 마음속으로 짚이는 구석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고 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제 아무리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며 유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굽실거리면서 살아왔다고 한들 어쨌거나 그들도 상주였습니다. 아무런 증거조차 없이 심지어 장례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함부로 의심을 한다거나 추궁을 해서는 안 되는 노릇이었어요. 만약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건 최소한 장례식이 모두 끝난 다음에 해야 마땅한 일이었죠. 이에 저희 부부는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야 아주버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재수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의심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릴 겸 해서 혹시 사라진 전 재산의 행방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금시초문이세요? 아, 그렇다니까요. 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버지 재산에 조금이라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더라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그날 아주버님이 저희 부부에게 보여준 서류는 장차 시아버님의 유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고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였어요. 서류가 작성된 날짜는 아버님의 계좌에서 전 재산이 출금되기 이전 시점이었고요. 또한 아주버님께서는 자신이 그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전에 저랑 안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일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죠. 퇴사한 직원이 사장이랑 부사장한테 모욕이랑 갑질을 숱하게 당했다고 고소해서 재판까지 갈 뻔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그때 재판까지 안 가도록 막아주시고 언론에도 기사가 안 나가도록 막아주신 분이 아버지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사건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준비해 오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던 거고요. 그때 그 사건을 아버님께서 저희랑 어머님 몰래 막아주셨다고요? 네, 집안 망신이라면서 재수 씨네랑 엄마한테도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자식 잘못 키운 죗값을 스스로 치르시겠다면서 저희를 고소한 직원이랑 그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고소를 취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그 대가로 아버지에게 상속 포기 서류를 해드렸고요. 설마니 상속 포기 서류까지 직접 써드렸던 제가 아버님의 재산에 계속 눈독을 들였겠냐고요. 그래봤자 상속받을 수 없는 게 뻔한데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 건지. 아무튼 아주버님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월급 사장과 부사장이었기에 사건이 커져서 언론에 기사라도 잘못 나가면 사장과 부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이 엄청 컸을 테니까요.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가던 아주버님과 형님 입장에서는 유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장, 부사장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장례가 마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어요. 증발해버린 전 재산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너무나도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CCTV 확인 결과 고인께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주거래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셨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후의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금이라서 자금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큰 금액이 대체 어디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인지 정말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또한 저희에게 닥쳐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생계 문제였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시아버님의 전 재산은 시어머니의 노후자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저와 남편이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는 있었지만 남편 쪽 사정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가 다른 곳과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바람에 고용보장을 받지 못한 남편은 새 회사로 이직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참이었는데요. 그나마 이직한 새 회사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거든요. 하물며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남긴 유일한 재산인 집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상속세가 적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겨서 저희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면서 그 차액으로 상속세를 처리하면 될 일이었지만 그나마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집이 언제 팔릴지 정확한 기약도 없는 마당에 상속세는 정해진 날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했거든요. 이에 어머니께서는 친정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부득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옛 시절 같았으면 종갓집 친정에서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 시절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종갓집의 재산이 종손의 손을 떠나 종친의 공동재산으로 이전된 지가 벌써 한참 된 이야기였거든요. 만약 그대로 상속세를 막지 못한다면 유일한 유산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어머님께서는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아들인 아주버님 내외에게 일단 급한 상속세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그 인간들에게 효심을 바라는 건 애당초 무리였죠. 지금 나더러 상속세를 대신 내달라는 거예요? 일단 급한 불만 해결해달라는 거야. 집 팔리면 갚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됐네요. 부모도 등기되고 발 뻗을 수 있을 때가 부모인 거지. 개털된 마당에 부모는 무슨.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돌던 둘째랑 재수 씨한테나 손 벌리세요. 시아버님 통장에 현찰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머님의 말 한마디면 설설 기던 인간들이 통장이 텅 비어버리고 나니까 아나무인 역정이나 부리는 꼴이라니. 만약 여러분 같았으면 참고 넘어가실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저도 아니었습니다. 돈 있을 때만 부모고 돈 없을 땐 부모가 아니랍니까? 하물며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 팔리면 꼭 갚아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되어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추태냐고요. 그러는 재수씨야말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똑바로 하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조용히 입이나 닫고 있을 것이지 어디서 큰 소리야? 정 그렇게 노인네를 돕고 싶으면 재수씨가 능력껏 알아서 하시던가. 네, 제가 책임질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 해결할 테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님 아들이라는 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물론 저라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들이받은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밖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일단 제 퇴직금으로 급한 상속세부터 납부하는 거예요. 상속세를 못 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당분간은 남편 월급으로 버티다가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어머님이랑 저랑 식당을 시작해보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래야만 한다면 너 말고 차라리 우리 아들 퇴직금으로 상속세를 일단 메꾸면 어떻겠니? 이 시애미 때문에 며느리가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아범이 새 회사로 이직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은 다녀야 하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비슷한 일을 숱하게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되어가지고서 자식 며느리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니 너희는 이쯤에서 분가해 나가서 살도록 하거라. 나머지 뒷일은 이 시애미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볼 테니.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놓은 건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던 무렵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교훈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래 결혼이라는 건 부부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어머님이랑 저랑 이런 약속도 했었어요. 만약 시댁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다면 제가 그동안 친정의 가장으로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기로. 저는 지금 그날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동시에 어머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결혼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려는 것뿐이고요. 그날 어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서는 밤새 말씀하셨죠.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도 우리 새아가처럼 든든한 며느리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다고. 이로써 시댁의 기둥으로 거듭난 저는 빠르게 일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회사에 사표를 내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으로 급한 상속세를 납부했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남편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당신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당분간 우리 생활비는 당신 월급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꼭 붙들고 있어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참 고맙게도 회사에서 억척스럽게 버텨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월급으로 급한 생활비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직 프랜차이즈 본사 마케팅 팀장의 솜씨를 10분 발휘해 장차 어머님과 함께 꾸려나갈 식당 구상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마치 기적처럼 집이 팔렸어요. 이에 저는 주택매매 대금으로 일전에 미리 받아왔던 자리에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남은 매매 대금으로는 작고 낡은 빌라 하나를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지내기에는 최소한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갓집 맏딸 출신인 시어머니의 뛰어난 음식 솜씨는 요식업 경력자인 제가 봐도 상업성이 충분했거든요. 다만 원래 식당이라는 게 음식 솜씨만 가지고 번창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식당이 유명 맛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운영 노하우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어머님의 며느리이자 동업자였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일종의 각오에 가까운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부와 업계 경력을 모두 내걸고 어머님의 식당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노라는 일종의 결심 또는 각오 말이죠. 더군다나 저는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식당을 개업하던 바로 그날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역사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또한 식당의 경영적인 측면에만 집중한 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로서 어머님의 음식 비법을 직접 전수받는 동시에 어머님과 함께 메뉴 개선과 개발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 저와 시어머니 모두의 노력 덕분에 저희 식당은 몇 년에 거쳐서 조금씩 기세를 타기 시작했고, 개업한 지 딱 10년이 되던 바로 그 달에 월 매출 2억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월 매출 2억이라는 정산표를 확인하며 저는 남몰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을 만치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으니 당연히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도 남을 일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월 매출 2억짜리 정산표를 확인한 시어머니께서는 뜻밖에도 아주 침착하시더라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허기가 지는구나. 내가 기운이 딸려서 그러는데 얼른 주방으로 가서 밥을 좀 차려오지 않으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밥 한 공기에 밑반찬으로 나물 몇 가지만 얼른 무쳐오면 돼. 이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나물들을 얼른 무쳐서 어머님께 가져다 드렸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밥 한 수저에 나물 한 가지씩 얹어서 간단하게 맛만 보시더니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하면 더 가르칠 것도 없겠어. 음식 맛으로만 치자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나은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시장하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시장하다는 핑계를 댔을 뿐이야. 자고로 우리나라 음식은 밑반찬이 기본인 것을. 급하게 무쳐온 나물 무침 맛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더 볼 것도 없어. 이제 이 식당에는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설마 벌써 은퇴하시려고요? 은퇴라기보다는 물려주려는 것이야. 이 식당 우리 며느리가 다 가지거라. 난 이제 슬슬 쉴 때가 되었어. 솔직히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문의 기둥으로서 가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을 뿐
엄연히 식당의 주인은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저는 처음에는 식당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이 못난 며느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님의 머리카락이 새하얀 백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월 매출 2억씩이나 나오는 식당을 염치불구하고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는 쉬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은퇴할 때가 되신 부모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건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식당을 물려받은 저는 한동안 손님들께서 식사하시는 테이블을 직접 찾아뵙고 서비스 음식을 내어드리며 제가 어머님의 후계자로서 식당 경영과 주방 업무 모두를 직접 총괄하게 되었다며 인사를 드렸어요. 만약 음식 맛이 이전과 조금이라도 달라졌다고 느끼신다면 새 안주인이 된 저를 호되게 꾸짖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렸고요.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음식 맛이 변했다는 꾸지람은 일절 없었고 오히려 효부라는 칭찬과 음식 맛이 더 좋아졌다는 칭찬만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지난 10년 동안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월 매출 2억을 찍는 식당을 완전히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불청객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이었죠. 그 인간은 저희 어머님을 향해 다짜고짜 이렇게 외쳤어요.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어떻게 첫째도 아닌 둘째한테 식당을 통으로 넘겨주냐고요? 당연하게도 어머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너도 사람이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는 엄마의 말로 이러는 건 아니죠.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고요. 그 말에 울컥한 제가 아주 큰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듣자 하니 매번 말을 못같이 하는 재주가 있네요. 어머님께서 해주신 게 없다고요? 그럼 아주버님은 대체 누구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건데요? 누구 덕분에 잘 배우고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그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느냐고요? 재수 씨는 제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좀 말아요. 그리고 나 우리 아버지 재산 덕분에 잘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벌어서 가져다 준 돈으로 컸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놈이 나 몰래 너희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긴 했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아버지의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적 없으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처신이나 잘하세요. 그리고 내가 큰아들이니까 식당을 통으로 물려받든 아니면 반으로 쪼개서 나눠받든 어쨌거나 내 앞으로 밥상이 먼저 들어와야 맞는 일이잖아. 둘째는 내가 먹고 남은 밥상을 물려받는 게 순서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 이걸 보고서도 그런 망발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님께서는 꼭꼭 잡은 채로 속주머니에 고이 넣어두셨던 서류를 꺼내 그 인간 앞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은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는데요. 봉투 속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던 그 인간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건 엄마가 이걸 대체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벌써 10년씩이나 지난 일인데? 며느리한테 식당을 물려주던 바로 그날 거실에 걸려있던 너희 아버지 사진이 나한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같더구나. 참 잘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마침 눈길이 간 김에 액자라도 깨끗하게 닦아놓으려고 했는데 액자 뒤에서 그 서류가 나왔어. 네 놈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 서류 말이다. 그렇게 발견된 서류 봉투에는
1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시아버지의 전 재산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작성된 서류였고, 서류의 내용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현금 전액 그대로를 그 인간에게 빌려준다는 차용증 말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저는 그 인간에게 아주 단호하게 캐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똑바로 이실직고 해야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쪽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곧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아유, 뭘 그렇게 무섭게 말해요, 재수씨.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진정이고 나발이고 바른대로 말해요. 이 차용증은 대체 뭐고, 사라진 아버님의 전 재산이 대체 그쪽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물었어요. 그러자 한숨을 푹 내쉰 그 인간은 이내 마침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던 무렵 아주버님 내외의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누적된 적자가 너무 심해서 당장 현금으로 메꾸어 놓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아주버님 내외는 저희 시아버님을 들볶기 시작했고, 아버님께서는 결국 계좌에 있던 현금을 전부 직접 인출해서 그 인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렇게 받은 현금으로 회사의 적자를 메꾸었고요. 다만 당시 아버님께서는 그 돈을 그냥 주셨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빌려주셨던 것이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을 작성하셨어요. 언제까지 몇 %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그 차용증이 바로 아버님 사후 10년 뒤 어머님이 가족사진 뒤에서 발견하신 바로 그 차용증이었고요. 즉 그 인간은 아버님의 전 재산을 자기가 버젓이 빌려가 놓고서도 심지어 저희 부부와 어머님이 사라진 재산의 행방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옆에서 버젓이 보고 있었으면서도 그저 입 꾹 닫고 모르쇠로 읽어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계좌 추적조차 되지 않는 현금이었던 데다가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인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더욱이 다른 가족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자기들이 입만 꾹 다물어버리면 영원히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알량한 생각에서였죠. 더욱이 기가 막힌 건 당시 아버님께서 그 인간에게 받아낸 서류가 차용증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일전에 그 상속 포기 서류도 그때 작성된 건가요? 모욕죄 고소와 관련된 재판이랑 언론 보도를 아버님께서 막아주시는 조건이 아니라 통장을 탈탈 털어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차용증이랑 상속 포기 서류를 작성했던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재수씨 얘기가 다 맞아요. 아버지가 너 같은 자식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지만 내 자식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고초를 겪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급한 돈을 빌려주셨어요. 대신 부모 노릇은 거기서 끝이라면서 차용증이랑 상속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요? 아버님 재산이 사라졌던 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거짓말도 정도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니 과거의 내 죗값은 모두 다 해결된 셈이라고요. 하지만 식당 일은 얘기가 다르죠. 내가 상속을 포기한 건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재산이었을 뿐이지. 식당은 엄마 재산이니까 큰아들인 내가 둘째랑 재수씨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마땅한 일이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놓으셨어요. 일찍이 아버님께서 모든 유산을 어머니에게 주신다고 작성해 놓으셨던 유언장이었죠. 아무튼 그날 어머니께서는 그 유언장을 앞세워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라서 너희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아내인 내 몫이야.
더군다나 채권 또한 상속 대상이고. 즉 니놈은 그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전부를 채권을 상속받은 나한테 변제할 의무가 있어. 물론 그건 그렇지만 아이 설마 진짜 그렇게 하라고 시킬 건 아니죠? 저 엄마 친아들이에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큰아들이라고요. 부모 자식 사이의 천륜을 먼저 끊어낸 쪽이 누구였지?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식당도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지나가자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머니께서 결국 큰아들의 사과를 받아주셨냐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어머님께서는 그 인간의 면전에 대고 콧방귀를 팍 끼셨고 그러기가 무섭게 저를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예매하느라 채권도 상속 가능한 재산이니까 당장 변호사님 만나서 이 채권도 네가 다 물려받으려무나. 10원 한 장 빼먹지 말고 이자까지 전부 다 받아내서 그 돈 너 다 가지렴. 사랑하는 딸 자식에게 엄마가 주는 선물이란다. 그날 그 인간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권리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행사했죠. 정말 10원 한 장 빠짐없이 이자까지 모두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그 인간과 안사람의 인생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도 월급 사장, 월급 부사장이라서 사유재산이 많지 않은 입장이었던 데다가 저에게 갚아야만 하는 금액이 워낙에 어마어마했거든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갚은 것이었지만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죠.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서 교도소 징역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저희 가족은 다시금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어요. 제가 물려받은 식당은 월 매출 3억을 넘어섰고요. 전액 되돌려받은 시아버님의 재산 덕분에 현금 부잣집이었던 원래의 경제적 지위도 모두 회복했죠. 더군다나 아들도 효자고 며느리도 효부이니 저희 시어머님의 노후는 이제 아무런 걱정도 없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